1997년 겨울 군산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으로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급식이 끊기고 집에는 쌀이 없었습니다. 11살 서연이가 할 수 있는 건 차가운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책상 서랍에 따뜻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27년 후 성공한 사업가가 된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의 도시락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전라북도 군산.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이 항구 도시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좁은 골목 끝 슬레이트 지붕이 얹힌 단칸방에서 11살 한서연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4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서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뒤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웃집 삭바느질을 돕거나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는 일로 푼돈을 벌었지만 그마저도 기침이 심해지는 날이면 불가능했습니다. 방 한켠에는 어머니의 약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약봉지 개수로 어머니의 상태를 가늠했습니다. 약이 많이 쌓이면 어머니가 약을 살 돈조차 없다는 뜻이었고, 약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군산 남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 맨 뒷자리가 서연의 자리였습니다. 창가도 아니고 복도 쪽도 아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 서연은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교복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발가락 부분이 찢어져 신문지를 덧대어 신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점퍼가 없어서 얇은 가디건 위에 교복 재킷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제 옷에서 냄새 안 나?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래. 아이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급식실에서 웃음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속삭임을 서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997년 겨울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서연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학교에 오는 아이들 수가 줄었고 선생님들 표정이 어두워졌고 급식실에서 나오던 따뜻한 국 냄새가 어느 날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급식이 중단됩니다. 도시락을 싸오세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밑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에 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고 부엌 찬장에는 라면 한 봉지와 소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 계란말이 냄새, 불고기 냄새, 따뜻한 냄새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교실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 구석 수도가. 서연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두 손을 모아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물이 위장에 차면
배고픔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이가 시렸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교실로 돌아가 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서연.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임 오미정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늘 단정하게 올린 머리, 수수한 블라우스, 검은 치마.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아이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보기도 했지만 서연은 그 조용한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묻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들킨 것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은 선생님 옆을 지나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깰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 눈빛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 가엾다는 눈빛. 서연은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내일은 학교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기침이 심해서 서연을 살피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에 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교실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있었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보온 주머니에 담긴 아직 따뜻한 도시락. 서연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넣어둔 걸까요? 잘못 넣은 걸까요? 옆자리 아이 것이 굴러온 걸까요? 도시락 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글씨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 서연은 쪽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탁 앞에서 오미정 선생님이 출석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 도시락을 먹어도 되는 걸까요?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도 먹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 쌀밥 위에 검은 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반찬은 소박했지만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갈씩. 씹으면 씹을수록 밥 알의 단맛이 퍼졌습니다. 다 먹고 나서 서연은 빈 도시락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방과 후 도시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아침 서연의 책상 서랍에는 따뜻한 도시락과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 감기 조심. 시금치 싫어하면 남겨도 돼. 메롱. 그 쪽지들을 읽을 때마다 서연은 조금씩 웃음이 났습니다.
특히 메롱이라고 쓰인 쪽지를 받은 날은 수업 내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서연도 쪽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란말이가 맛있었어요. 시금치는 괜찮아요. 당근이 더 싫어요. 도시락을 다 먹고 빈 도시락통에 쪽지를 넣어두면 다음날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당근 빼줄게. 대신 피망 넣는다. 피망도 싫어요. 다 싫으면 뭘 먹고 살래? 라면이요. 라면은 밥이 아니야. 그 짧은 대화들이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직접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서연을 특별히 지목하지도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그 도시락이 누구의 것인지. 선생님의 손톱 밑에 낀 검은 깨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책상 서랍에서 살짝 보이는 보온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쪽지의 글씨체가 칠판에 쓰는 선생님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이 조용한 비밀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쪽지로만, 아주 짧은 문장으로만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날 답장.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서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학교에 가니 담임 선생님이 교탁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급식이 재개됩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연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도시락이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서연은 마지막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쌀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처음 받았던 그 도시락과 똑같은 구성이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밥 꼭 챙겨 먹어라. 서연은 한참을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빈 도시락통에 마지막 쪽지를 넣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급식이 재개되고 도시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겨울 동안 받았던 쪽지들. 서연은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필통 안에 접어 넣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메롱. 감기 조심. 다 싫으면 뭘 먹고 살래? 그 장난스럽고 따뜻한 문장들이 서연을 버티게 했습니다. 배고픔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삶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의 시선, 어머니의 병,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난의 끈. 그래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구석 수도가에서 물을 마시던 그 아이는 이제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따뜻함이 훗날 어떤 인연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 그 온기를 갚아야 할 날이 올지. 교실 앞에서 오미정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평생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11살의 서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서연의 교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급식이 재개되면서 배고픔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겨울 동안 서연이 점심시간마다 사라졌던 것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밥도 못 먹어서 물 마시고 다녔대. 진짜? 거지네. 속삭임은 언제나 서연의 귀에 닿을 만큼만 작았습니다.
대놓고 말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요. 아이들은 그 정도의 영리함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고개를 숙이고 책만 보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면 되었습니다. 그날은 체육 시간이 있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신발장에서 실내화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실내화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옆 칸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칸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넣어두었는데. 야, 빨리 안 가? 뒤에서 아이들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빈 신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향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운동화를 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화도 신발장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운동장 구석 철봉 옆에 서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서연에게 왜 참여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배가 아프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국을 한 모금 떠먹고 나니 목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반을 버리고 급식실을 나왔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관리가 안 되는 연못. 물은 탁했고 주변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쪽으로 잘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연못가 낮은 돌에 앉았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풀밭을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발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아. 창가 두 번째 줄에 앉는 아이. 말이 별로 없어서 서연은 이름 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정아는 서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아가 내민 것은 하얀 실내화였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거 여분이야. 발 크기 비슷하잖아. 왜? 그냥. 정아는 실내화를 서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옆 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기 좋다. 애들 안 와서. 서연은 실내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안쪽에 박정아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내 건데. 여분이라니까. 엄마가 두 켤레 사줬어. 정아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응. 정아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신발이 없어졌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냥 연못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탁한 물 위에 구름이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어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과 정아는 점심마다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아는 원래 말이 없는 아이였고 서연도 대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거나 물을 바라보거나 가끔 숙제를 같이 했습니다. 너 수학 잘하지? 응. 35번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곱하기 먼저 하고
나누기 하면 돼. 아, 그런 짧은 대화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아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아버지는 뭘 하는지, 왜 옷이 낡았는지, 다른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나 비웃는 것들에 대해 정아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게 편했습니다. 정아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빨래를 하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 할머니한테 연락했어. 내가 거기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을 거야. 할머니 댁이 공기도 좋고 학교도 있어. 거기서 지내다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며 물을 떠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전라남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거기로 가면 정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기침을 하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서 자다가 차가운 손에 깨어났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하는 건 알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할머니가 올라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짐 싸자. 우리 집으로 가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등교날. 서연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아를 찾았습니다. 정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오늘 전학 가. 정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댁으로 가. 전라남도야. 정아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정아의 눈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응.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언제? 며칠 전에. 왜 말 안 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식 내내 정아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정아가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연못가로 와. 점심시간.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낙엽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 선생님 말고 친구가 필요해.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 선생님 좋은 분이지.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 졸업하면 끝이야. 서연은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아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넌 달라. 넌 친구잖아. 친구는 졸업해도 끝이 아니야. 정아야. 가지 마.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깔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럼 편지 써. 꼭 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쓸게. 약속해. 응, 약속해. 정아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보자. 정아가 말했습니다. 응. 서연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깊은 시골이었습니다. 농과 밭 사이에 낮은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3번만 다녔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서연은 전학생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사는 아이.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걸어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정아와 헤어진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들은 서연에게 관심을 잃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서연은 다시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왕따라고 하기에는 애매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게 더 편했습니다. 관심받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나았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썼습니다. 정아에게. 나 잘 도착했어. 여기는 논이 많아. 공기가 좋아. 하지만 그 편지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더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 학교에서 또 혼자라고 쓰기 싫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운다고 쓰기 싫었습니다. 정아가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식이 생기면 쓰자고 미뤘습니다. 친구가 생기면, 성적이 오르면,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편지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1장, 2장, 쓰다 만 편지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쓰다 만 편지들 사이로 작은 쪽지 뭉치가 보였습니다. 군산에서 가져온 것. 오 선생님이 도시락에 넣어주셨던 쪽지들. 메롱. 다 싫으면 뭘 먹고 살래. 앞으로도 밥 꼭 챙겨 먹어라. 서연은 쪽지들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함, 정아의 우정, 그 모든 것들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꼭 다시 보자고 했는데, 서연은 쪽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미안해, 정아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연락할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괜찮아지는 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는 밭일을 하며 서연을 키웠습니다. 서연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아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서랍 속 편지들은 누렇게 바래갔습니다. 죄책감도 함께 묵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은 미완의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정아를 찾아가겠다고, 언젠가 선생님을 찾아뵙겠다고, 그때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러려면 먼저 성공해야 했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굳게 닫고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서울 성수동 르봉 베이커리 본점 앞에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각 구운 빵 냄새가 거리까지 퍼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서연은 2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8. 어느새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18배 할머니 댁을 떠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25에 서울로 올라와 작은 제과점에서 일했습니다. 29에 대출을 받아 6평짜리 베이커리를 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적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밤 11시에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월세가 밀릴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3세 두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35세 세 번째. 지금은 서울에만 5개 지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42명, 연매출 28억. 성공이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 딸 수아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작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7살이 되던 해, 민재는 중소기업 부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수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많았습니다. 아파트는 분당 34평, 자동차는 국산 중형, 명품 가방을 모으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건 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살, 어린 시절의 서연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이 자리에 앉아 비를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이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여보, 점심 같이 먹을까? 응, 좋아. 수아는? 태권도 학원 데려다 줬어. 3시에 끝나니까 내가 데리러 갈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녁 전에 들를게. 네, 대표님. 대표님.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매장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줄 서 있는 손님들 사이를 지나갈 때 누군가 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대표님 아니에요? 진짜? 사인 받을까? 서연은 가볍게 목례만 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명세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수아를 데리러 갔고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베란다 창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고른 소리. 어릴 때 단칸방에서 듣던 빗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새벽에 기침하시던 어머니.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정아와 헤어진 게, 오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배고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추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복도를 걷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갚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한 약속. 편지를 쓰겠다고 했는데, 꼭 다시 보자고 했는데, 정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 선생님은 건강하실까요?
찾아보려고 하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SNS도 있고 사람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태권도 품 땄어. 진짜? 우리 수아 대단하네. 서연은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땀 냄새가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냄새. 엄마, 오늘 뭐 했어? 엄마, 가게 갔다가 왔지. 또 일했어? 주말인데. 조금만. 수아가 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눈이 빨개? 서연은 웃었습니다. 아니야, 졸려서 그래. 거짓말. 엄마 또 창밖 보면서 생각했지? 7살짜리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엄마 비 오면 맨날 그래. 아빠도 그러더라. 그랬어? 응. 엄마 뭐 걱정 있냐고. 서연은 수아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걱정 없어. 엄마 그냥 옛날 생각했어. 무슨 옛날? 엄마 어릴 때.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도 어릴 때가 있었어?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엄마도 수아만 할 때가 있었지. 그때 엄마는 뭐 했어? 뭘 했을까요? 배고파서 물 마시고, 신발 잃어버려서 맨발로 다니고, 유일한 친구와 헤어지고, 그냥 학교 다녔지. 서연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재와 수아가 잠든 후 서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것, 이사할 때마다 챙겨 다닌 것. 서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쓰다 만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정아에게로 시작하는 문장들, 그 아래에 작은 쪽지 뭉치가 있었습니다. 메롱, 감기 조심, 앞으로도 밥 꼭 챙겨 먹어라. 오 선생님의 쪽지들. 서연은 쪽지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접은 자국이 닳아 찢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27년을 함께 다닌 종이 조각들. 이 쪽지들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힘들 때, 가게가 적자일 때, 밤새 울고 싶을 때, 서랍을 열어 이 쪽지들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살펴준 적이 있다는 증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하지만 그 사랑을 갚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드렸습니다. 정아에게 편지 한 통 못 보냈습니다.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못한 사람.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닫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38.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산 만큼 또 살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받은 것을 갚지 못한 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에 빚을 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고 가정을 이뤘다고 좋은 어른이 된 걸까요?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어른이란 뭘까? 어릴 때 오 선생님은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넣어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배고픈 아이가 걱정되어서 그러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어른이 되었을까? 내 직원들에게, 내 가족에게,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군산 남초등학교를 쳤습니다. 학교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1997년 당시의 교사 명단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겠지요. 거의 30년 전 일이니까요. 오미정을 검색했습니다.
동명이인이 수십 명 나왔습니다. 어느 오미정이 그 선생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정아 군산도 검색했습니다.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말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도시락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안해, 정아야. 편지 쓴다고 해놓고 못 썼어.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신규 매장 부지 나왔어요. 강남 쪽인데 한번 보실래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예요? 역삼역 근처요. 신축 건물 1층. 사거리라 유동인구 많고요. 내일 시간 돼요. 오전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잡아둘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역삼역 신축 건물. 새 매장 후보지. 사업 확장. 해야 할 일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에 가면 혹시라도 옛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은 넓었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27년 전 군산에서 헤어진 사람을 우연히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서연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꿈. 옆에 정아가 있고 멀리서 오 선생님이 걸어오시는 꿈. 선생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께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해.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았지만 포기라고 부르기에는 뜨거운 것.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그 건물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것. 받은 사랑을 갚을 방법을 찾겠다는 것. 어떻게든. 월요일 오전 10시. 서연은 역삼역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11월 초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여미며 건물을 찾았습니다. 역삼 센트럴타워. 15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쪽이에요. 매장 후보지는 1층 코너였습니다. 60평 규모. 전면 유리창.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월세가 좀 높긴 한데 위치가 이만한 데 없어요. 서연은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 높이, 환기시설, 주방 배치 가능 여부.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화장실이랑 창고는요? 지하에 공용 창고 있고요. 화장실은 층마다 있어요. 건물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사무소가 3층에 있어요. 한번 올라가서 얘기 들어보실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층을 지날 때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록색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화원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무심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먼저 내리려는데 발밑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스카프였습니다. 미화원의 주머니에서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스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미화원이 돌아보았습니다. 스카프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마스크가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눈. 오미정 선생님. 서연은 스카프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가 지나자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서연이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리사무소 미팅은 뒤로 미뤘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1층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아메리카노를, 선생님은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일하세요? 응. 2년 됐어. 선생님은 유자차를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퇴임하고 좀 쉬다가 심심해서 시작했어. 몸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 서연은 선생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에 찌든 손, 거칠고 갈라진 손. 언제 퇴임하셨어요? 2015년. 벌써 9년 됐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연금도 나오고 아들이 생활비도 보태주고 부족하진 않아. 그런데 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청소 일을 하시는 이유를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은 서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옛 제자들과 연락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카드를 보내고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아라는 아이야. 너 기억나니?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정아요? 응. 너랑 친했잖아. 맨날 연못가에서 같이 있던 거 봤어. 정아. 27년 동안 찾지 못했던 정아. 정아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일찍 떠났어. 혼자 딸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지. 그런데 작년에 딸이 아팠어. 심장이요? 선천성 심장병이래.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서연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얼마나요? 수술비만 5천만 원. 정아가 보험이 없어서 전액 본인 부담이야. 선생님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일하는 거야. 연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연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옛 제자의 딸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 제자가 정아였습니다. 정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야. 이 건물 지하에 작은 분식집 하고 있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 잠깐 다녀올게요. 선생님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네. 정아한테 선생님이 돈 준다는 얘기는 하지 마. 그 아이 자존심이 있어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1층. 계단을 내려가자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엄마 손 분식, 허름한 간판,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가게. 서연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주방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못가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그 아이.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을 보자 미소가 멈췄습니다. 혹시?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카운터를 돌아 나와 서연 앞에 섰습니다. 진짜 서연이야? 응, 나야.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서연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편지 쓴다고 해놓고. 미안하긴. 나도 연락 못했는데. 정아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라면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27년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아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보낸 시간, 공장에서 일한 것, 서울로 올라와 베이커리를 차린 것. 야, 너 대박이다. 르봉 베이커리. 나 거기 빵 먹어본 적 있어. 진짜? 몰랐지. 대표가 너인 줄. 정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에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난 보다시피 이래. 분식집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아. 서연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들었어. 딸이 아프다고. 정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생님이 그것까지 말했어? 응. 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 그 연세에 청소일까지 하시면서. 서연은 정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정아야. 응. 나한테도 빚이 있어. 선생님한테.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빚?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급식이 끊겼던 겨울. 책상 서랍에 놓여있던 도시락. 아무 말 없이 매일 밥을 챙겨주셨던 선생님.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빚을 아직도 못 갚았어.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그러니까 나한테 갚을 기회를 줘. 선생님한테 받은 거 너한테 갚을게.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내가 힘들게 번 거잖아. 아니야. 그 돈은 선생님 도시락에서 시작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그 온기 덕분이야. 서연은 정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받아줘. 나 이거 안 하면 평생 마음이 안 놓여. 정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도 울었습니다. 작은 분식집 안에서 27년의 세월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빌리는 거야. 꼭 갚을 거야. 좋아. 원하는 대로 해. 이자도 줄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 정아가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안 변했다. 너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다시 1층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났어? 네. 서연은 선생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정아 수술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그건. 선생님, 저 어릴 때 도시락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도시락이 없었으면 저 못 버텼어요. 선생님이 저 살린 거예요. 서연은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게요. 선생님 대신 정아한테. 그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카페 안을 물들였습니다. 27년 전 책상 서랍 속의 온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에게서 정아에게로, 그리고 그 온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좋은 어른이란 받은 사랑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아의 딸 수빈이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14살.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정아는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서연은 병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 선생님이 서연 옆에 서 계셨습니다. 잘 됐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됐어요. 수술 후 한 달, 수빈이는 퇴원했습니다. 정아의 작은 분식집에서 퇴원 파티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가게에 5명이 모였습니다. 서연, 정아, 수빈, 오 선생님, 그리고 서연의 딸 수아. 수아야, 여기 앉아. 서연이 딸의 어깨를 잡고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수아가 수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심장 수술 아팠어? 조금?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끝나 있더라. 대박. 나도 나중에 의사 될래. 정아가 웃었습니다. 수아, 너 뭐든지 될 수 있어. 엄마처럼 열심히 하면. 수아가 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정아 이모랑 어릴 때 친구였어? 응. 얼마나 친했어? 서연과 정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주 많이.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힘들 때 엄마가 옆에 있어줬거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아, 내가 먼저였어. 신발 빌려줬잖아. 그게 뭐라고. 그게 전부야. 그거 하나로 내가 버틴 거야. 오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너희 둘 그때도 그랬어. 맨날 연못가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지. 정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보셨어요? 당연하지. 선생님이 뭘 안 봤겠니? 선생님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이가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으로 나가는 거, 그것도 봤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들킨 게. 알아.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선생님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로 하면 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그냥 밥만 챙겨주면 되겠다 싶었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로. 고맙긴. 내가 잘 자라줘서 내가 고맙지. 파티가 끝나고 서연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정아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수빈이와 수아는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창가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응, 고마워. 그 말 이제 그만해. 아니, 진짜로. 수빈이 수술비만 해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와주고. 서연은 그릇을 헹구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뭐가? 어릴 때 신발 빌려준 거, 옆에 앉아준 거, 가지 말라고 한 거. 정아가 웃었습니다. 우리 서로 고마워하다 끝나겠다. 그러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작은 부엌 안에서 물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이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겠니? 바쁠 텐데. 바쁘지 않아요. 아니, 바빠도 상관없어요. 오셔야 해요.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갈게. 토요일. 서연은 새벽부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소갈비찜, 잡채, 동태전, 시금치나물. 어머니가 명절 때 해주시던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민재가 도왔습니다. 수아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엄마, 오늘 누가 와? 엄마 어릴 때 선생님. 어릴 때? 엄마 어릴 때? 응. 엄마가 내 나이쯤일 때. 수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되게 오래됐네. 응, 되게 오래됐어.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속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락이었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찌그러지고 뚜껑에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도시락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기억나니?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27년 전 책상 서랍 속에 놓여 있던 그 도시락. 이걸 아직 가지고 계셨어요? 응, 못 버리겠더라. 선생님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이걸로 가져왔어. 이번에는 내가 열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재와 수아가 옆에 섰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 쌀밥 위에 검은 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27년 전 그 도시락과 똑같은 구성이었습니다. 밥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서연아, 맛있게 먹어라. 선생님이.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됐어. 다 됐어. 선생님,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좋은 어른 되어줘서 고마워. 서연은 선생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차린 음식과 선생님이 가져온 도시락, 반찬이 테이블 위에 함께 놓였습니다. 민재가 밥을 푸고 수아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선생님, 갈비찜 드세요. 고마워. 이건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거예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요리 잘하네. 서연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도시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훨씬 낫지. 아니에요. 그래, 엄마들은 다 그래. 자기 음식이 별로라고 하지.
근데 그게 제일 맛있어. 선생님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서연아. 네. 행복하니? 서연은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 딸, 그리고 선생님. 따뜻한 밥과 따뜻한 사람들. 네, 행복해요. 그럼 됐다. 식사 후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 자동차 불빛, 가로등 불빛.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응, 저 그때 왜 도시락 넣어주셨는지 몰랐어요.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그냥 배고픈 아이가 있으면 밥을 줘야지. 그것뿐이었어요? 응, 그것뿐이야. 선생님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니?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외로운 사람 옆에 있어주고, 어려운 거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미 되고 있어. 정아한테 그랬잖아. 그건 내 마음이야. 내가 결정한 거야.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 선생님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좋은 어른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야. 조용히 건네는 사람이야. 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밤이 깊었습니다. 선생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서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아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쓰다만 편지들, 누렇게 바랜 쪽지들. 서연은 그것들을 한 장씩 꺼내 읽었습니다. 메롱, 다 싫으면 뭘 먹고 살래? 앞으로도 밥 꼭 챙겨 먹어라. 그리고 오늘 받은 쪽지. 서연아, 맛있게 먹어라. 선생님이. 서연은 새 쪽지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제 이 상자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사랑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베이커리에 출근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빵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서랍 속 온기. 그렇게 이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모양의 빵. 안에 달콤한 크림이 들어간 포장지에는 짧은 문장을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기를. 수익금은 결식아동 지원에 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서연은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먼지가 날렸습니다. 손에 묻은 반죽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건네는 것.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27년 전 서랍 속에 놓인 도시락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서연은 빵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누구에게 건네게 될까? 아직 모르는 누군가. 배고픈 아이, 외로운 어른, 힘든 친구. 그 사람에게 자신이 받았던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정아가 원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빵을 굽습니다. 누군가의 서랍 속에 놓일 온기를 담아서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